내향성, 외향성 자가진단. 아직 자신이 내향성, 외향성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평가해보자. 다음 질문을 보고 대체로 자신에게 해당한다면 맞다로, 아니면 아니다로 표시해보자. 이것은 비공식 퀴즈이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격 시험이 아니다. 질문들은 현대 연구자들이 대체로 받아들이는 내향성의 특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나는 단체 활동보다는 1대1 대화가 좋다. 2. 나는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좋을 때가 많다. 3.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4. 나는 동년배들보다 부나 명예나 지위에 덜 신경 쓰는 것 같다. 5. 나는 잡담은 싫어하지만 내게 중요한 문제를 깊이 논의하는 것은 좋아한다. 6. 사람들이 나더러 잘 들어준다고 말한다. 7.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8. 나는 방해받지 않고 깊이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즐긴다. 9. 나는 생일에 친한 친구 한두 명이나 가족과 소박하게 지내는 게 좋다. 10. 사람들이 나더러 상냥하다거나 온화하다고 한다. 11. 나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내 작업을 보여주거나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싶다. 12.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13. 나는 스스로 최선을 다해 일한다. 14. 나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편이다. 15. 나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도 기운이 빠진다. 16.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내버려둘 때가 종종 있다. 17. 꼭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일정이 꽉 찬 주말보다는 전혀 할 일이 없는 주말을 선택하겠다. 18.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19. 나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20. 수업을 들을 때는 토론식 세미나보다는 강의가 좋다. 맞다라고 쓴 항목이 많을수록 더 내향적일 확률이 높다. 맞다와 아니다가 거의 반반씩 나왔다면 아마도 양향적인 성격일 것이다. 실제로 그런 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전부 내향적인 사람처럼 답하거나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처럼 답했다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나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다 책벌레라고 할 수도 없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다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 전등갓을 모자로 착각하지도 않는다. 여자라고 다 합의를 잘 끌어내라는 법이 없고 남자라고 다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를 즐기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융이 절묘하게 표현했듯이 순전히 외향적인 사람이나 순전히 내향적인 사람 같은 건 없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가 모두 대단히 복잡한 개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각자의 성격 특성과 개인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극도로 다른 인간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예술적인 미국인 남자인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친 형제들처럼 축구팀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 핀란드인 여성 사업가와는 전혀 다른 내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핀란드는 내향적인 국가로 유명하다. 핀란드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 핀란드인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신발이 아니라 당신의 신발을 보고 있으면 좋아하는 것. 내향적인 사람들은 또 매우 섬세한데 이것은 시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리학 용어다. 여러분이 섬세한 편이라면 보통 사람보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나 우아한 식구나 지극히 친절한 행동에 유쾌한 감동을 느끼기 쉽다. 다른 이들보다 폭력이나 추악함에 더 쉽게 욕지기가 날 수도 있고 양심을 매우 중시할 확률이 높다. 어릴 적에는 아마도 수줍음을 탄다는 말을 들었을 테고 오늘날까지도 강연을 해야 한다거나 첫 데이트에 나간다거나 하는 등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서면 긴장할 것이다. 우리는 책의 뒷부분에서 왜 겉보기에 서로 무관한 특성들이 한 사람에게 속하는지 또 왜 이런 사람이 내향적이기 쉬운지 알아볼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섬세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섬세한 사람들의 70%가 내향적이라는 점과 나머지 30%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휴식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점은 알고 있다. 이런 복잡성을 감안하면 이 책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진짜 배기로 내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우선 우리는 수줍음과 섬세함에 관해
일정 부분 얘기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에게는 양쪽 다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타인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층에서는 정의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엄격한 정의는 내향성이 어디에서 멈추고 수줍음 같은 다른 특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핵심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는 그런 연구의 결실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뇌스캔 장비를 동원한 신경과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눈부신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은 이런 질문에 답해준다. 왜 어떤 사람은 수다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말을 삼갈까? 왜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무실 직원들과 생일 파티를 준비할까? 왜 어떤 사람은 권한을 쓰는데 익숙한데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도 싫고 끌려가기도 싫어할까? 내향적인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외향성을 선호하는 우리의 문화는 자연적인 것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것일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내향성이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서 살아남은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내향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끌리는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 아니면 로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했듯이 무리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통찰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느낌이라면 좋겠다. 장담하건대 그런 관점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내가 처음 말했던 고객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로라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야기 말이다. 그것은 내 이야기였다. 나의 첫 고객은 나였다. 일부 외향성의 롤모델인 세상 1장 무지 호감 가는 친구 어떻게 외향성이 우리 문화의 이상으로 자리 잡았을까? 낯선 이의 날카롭고 비판적인 눈길 당신은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그것을 마주 대할 수 있는가? 1922년 우드베리 비누 인쇄 광고 시간 1902년 장소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100마일 떨어진 지도에 보일까 말까한 자그마한 마을의 하모니 교회 우리의 젊은 주인공 온순하지만 자신감 없는 고등학생 데일 빗성 마르고 운동신경도 없고 성마른 데일은 도덕적으론 깐깐하지만 늘 파산 상태인 돼지 키우는 농부의 아들이다. 데일은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그렇게 가난에 찌든 삶의 전철을 밟기는 너무나 싫다. 데일에게는 다른 걱정도 있다. 천둥과 번개, 지옥에 가는 것, 중요한 순간에 혀가 굳어버리는 것, 심지어 결혼식 날도 두렵다. 미래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이 안 나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셔토커 연사가 마을에 온다. 1873년에 뉴욕 북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셔터코 운동은 빼어난 연설가들을 방방곡곡에 보내 문학, 과학, 종교에 관해 강연하도록 했다. 시골 사람들은 이들이 바깥 세상에서 가져오는 화려한 분위기 때문에 이들을 귀한 손님으로 여긴다. 이날의 연사는 자신이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어 젊은 데일의 마음을 매혹한다. 한때는 그도 앞날이 캄캄한 초라한 농장 소년에 불과했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화법을 개발하여 셔토커에서 자리를 얻었다고 했다. 데일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다. 몇 년 뒤 데일은 또다시 대중연설의 가치에 감동받는다. 데일이 방세나 기숙사 비용을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그의 가족은 미주리주 워런스버그에서 3마일 떨어진 농장으로 이사한다. 데일은 웅변 대회에서 우승하는 학생들이 지도자로 비춰진다는 점을 발견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데일은 대회마다 참가하고 밤이면 집으로 달려가 연습한다. 그는 계속 실패한다. 데일은 끈기는 있지만 뛰어난 웅변가는 아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노력에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데일은 웅변 챔피언이자 학교의 영웅으로 거듭난다. 다른 학생들이 데일에게 웅변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데일이 그들을 가르치자 그들도 이기기 시작한다. 데일이 1908년에 대학을 떠날 무렵 그의 부모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미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팬케이크처럼 팔아대며 사업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라는 구호를 내건다. J.C. 페니, 울워스, 시어스 루벅 같은 백화점 이름이 친숙해진다.
전기가 중산층 가정의 불을 밝히고 실내 화장실이 생겨 밤마다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 경제가 바뀌자 그에 걸맞은 인간이 필요해진다. 판매원, 사교 기술자, 언제든 웃을 준비가 돼 있고 악수를 멋지게 할 수 있으며 동료들과 잘 융화하면서도 그들보다 눈부시게 잘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데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판매원들에 합류하여 희한한 언변 하나만 믿고 거리로 나선다. 데일의 성은 카네기다. 원래 철자는 CARNEGY로 CARNEGI와는 다르다. 아마도 강철한 카네기를 연상시키려고 철자를 바꾼 듯. 몇 년간 아머 컴퍼니의 소고기를 팔면서 고된 나날을 보내던 카네기는 대중연설 교습소를 차린다. 카네기는 뉴욕시 125번가의 YMCA 야간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다. 그는 야학 선생들이 받던 수업당 $2를 요구한다. YMCA 감독은 대중연설 강의가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그 정도의 비용은 내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돌풍을 일으키고 카네기는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업가들이 자신없어하는 면들, 즉 어린 시절에 카네기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면들을 근절하도록 돕는다. 1913년에 그는 첫 책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을 펴낸다. 피아노와 화장실이 사치품에 해당하던 시절 사람들은 말하는 능력을 특이한 재능으로 생각하여 오직 변호사나 성직자나 정치가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첨예한 사업 경쟁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무기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성격의 문화가 낳은 불안한 개인. 카네기가 농장 소년에서 판매원으로 다시 대중연설 아이콘으로 변신해가는 이야기는 외향성 이상이 부상하는 이야기와 겹친다. 카네기의 여정에는 20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임계점에 달한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에게 경탄하는지, 취업 면접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직원에게 어떤 자질을 찾을지, 짝에게는 어떻게 구애하고 아이는 어떻게 기를지 등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영향력 있는 문화 역사가 워런 서스먼에 따르면 미국은 인격의 문화에서 성격의 문화로 전환했고 결코 회복하지 못할 개인적 불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인격의 문화에서 이상적인 자아는 진지하고 자제력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였다. 성격이라는 단어는 18세기 이전에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았고 좋은 성격이라는 개념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널리 퍼졌다. 하지만 성격의 문화를 수용한 뒤로 미국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담하고 재미있는 이들에게 매혹되었다. 서스먼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새로운 성격의 문화에서 가장 각광받는 역할은 연기자였다. 미국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연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런 문화의 진화 과정을 이끈 주요 원동력은 산업성장이었다. 미국은 대초원에 놓인 작은 집들로 구성된 농업사회에서 발전하여 도시화한 미국의 사업은 사업이란 문구에 어울리는 발전소로 바뀌었다. 개국 초기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데일 카네기의 가족처럼 농장이나 작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교류했다. 하지만 20세기가 되자 거대 사업, 도시화, 대규모 이민이 겹치면서 도시로 인구가 밀려들었다. 1790년에 미국인 중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고작 3%였고 1840년에는 8% 뿐이었다. 1920년이 되자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도시 거주민이 되었다. 1867년에 신문 편집인이었던 호레이스 그릴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도시에 거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건만 다들 도시에 살려고 작정한 눈치다. 미국인들은 이제 이웃이 아니라 낯선 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주민은 직원으로 바뀌었고 같은 주민으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역사가 롤랜드 마천드는 말한다. 누구는 승진을 하는데 누구는 따돌림 당해야 하는 까닭을 이제는 단연간 형성된 편애나 캐캐묵은 집안 싸움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점점 더 모르는 타인과 사업하고 관계하게 되는 시대에 사람들은 첫인상을 비롯한 모든 것이 중대한 차이를 만들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압박에 반응하여 자기 회사의 최신 장치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팔 수 있는 판매원이 되려고 노력했다.